네 마누라가 나보고 살아서 몇 년이나 더 쓰시겠어요? 라고 했다. 뭐라고요? 그리고 죽으면 관에 돈을 넣어서 가져갈 건 아니잖아요? 라고도 했어. 엄마, 정말요? 수진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귀로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믿기지 않지? 그럼 됐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2살 이순덕 씨입니다. 새벽 6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거라 적막하긴 하지만 이웃 사람들과 어울려 하루를 보낼 생각을 하니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재미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이 씨의 하루는 참으로 소박했습니다. 이 씨가 원래 살던 곳은 서울 은평구의 다세대 주택 2층 20평 남짓한 작은 집이었습니다. 지금은 순천에 내려와 조용히 살고 있지만 이 씨에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관절염으로 쑤시는 무릎을 주물러가며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매일 아침 첫 번째 일과였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다리야. 오늘도 또 이러는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사연 라디오 볼륨을 조금 낮춘 후 간단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메뉴는 늘 비슷했습니다. 전날 끓여둔 미역국에 밥 한 공기, 김치 몇 조각이면 충분했습니다. 밥을 먹고 믹스 커피 한 잔을 타서 문득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바람이 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이곳으로 내려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이곳에 오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리라 다짐했던 일이거든요. 그 일을 이야기하려면 아주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서울에서 살았던 집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하거든요. 이 씨가 서울에서 살았던 이 집은 남편이 돌아간 후 혼자 힘으로 마련한 첫 번째이자 마지막 집이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홀로 남게 되었을 때 이 씨의 나이는 42였습니다. 당시 아들 준호는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과 작은 보험금으로 겨우 전세로 시작했던 이 집을 이 씨는 10년 후 월세로 그리고 또 10년 후에야 비로소 자기 명의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청소 일을 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워내겠다는 일념으로 버텨낸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다행히 반듯하게 자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도 잘 다니게 되었습니다. 29에 좋은 며느리도 만나 결혼을 했고 손녀 지은이까지 낳아 이 씨에게는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이 씨의 일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아들 가족이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비록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 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네가 좋아하는 잡채 만들어놨다. 많이 먹어라. 와,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저 할머니 잡채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래? 그럼 할머니가 내일 도시락으로도 싸줄까? 그런 대화를 나누며 보내는 주말 저녁이 이 씨에게는 일주일 내내 기다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처음 몇 년간은 참 잘해주었습니다. 친정어머니 못지않게 챙겨주고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차례상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 씨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라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변화가 뚜렷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이 씨가 용돈을 건네주면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인사도 점점 형식적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가끔은 용돈 봉투를 받으면서도 시큰둥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씨는 며느리가 육아와 살림으로 힘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도 많고 요즘 세상이 워낙 각박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손녀 지은이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씨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를 따르며 안기는 모습,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이 씨는 그 무서운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느리 박 씨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작년 가을부터였습니다. 그때 아들 준호네 가족이 살고 있던 전세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주인이 매매를 원한다며 재계약을 거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워낙 뜨거워서 전세보다는 매매를 선호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씨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한다니 여간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지은이가 중학교 3학년이라 학군 문제도 신경 쓰였습니다. 엄마, 집주인이 재계약을 안 해준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럼 다른 집을 알아봐야겠구나. 급한가? 한두 달 정도 여유는 있는데 요즘 전세집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 씨는 아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주변에 전세집이 나오는 곳이 있는지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박 씨는 이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전세에서 벗어나 아예 집을 사는 것을 고려해보자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가 이번 기회에 집을 사는 것도 생각해보고 있어요. 집을 산다고? 준호 월급으로 집을 살 수 있겠니? 요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전세로만 살다가는 나중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씨는 며느리가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집값이 많이 올라서 젊은 부부들이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도 자주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 씨가 가진 돈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씨는 결혼 초기부터 이 씨의 경제적 상황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사는 집의 규모, 용돈을 주는 액수, 명절 때 주는 세뱃돈 등을 통해 대략적인 재정 상태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몇 년 전 이 씨가 아들의 결혼 자금을 지원해 줄 때 상당한 금액을 부담 없이 내어준 것을 보고 더 많은 돈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박 씨의 추측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30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이 꽤 있었습니다. 적금과 예금을 합쳐서 집값 정도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이 씨에게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하루하루 절약해서 모은 돈이었고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할 노후 자금이기도 했습니다. 수진 씨는 이런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돈이니 미리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님께 한번 말씀드려봐. 집 살 때 조금 도와달라고.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부담 없이 말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당신 너무 소극적이야. 어머님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기를 바라실 텐데 뭐가 문제야? 아들 준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내 말도 일리가 있지만 어머니께 그런 큰 부담을 드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박 씨가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를 만날 때마다 조금씩 집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만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요즘 정말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희 사는 동네만 해도 작년보다 억 단위로 올랐어요. 그래? 그럼 전세도 많이 올랐겠구나. 네, 전세도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사할 때 차라리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집 구매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이 씨는 박 씨가 무엇을 원하는지 대충 눈치챘지만 섣불리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씨는 이 씨의 반응이 시원하지 않자 점점 더 직접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시어머니가 집값을 도와준 사례들을 들려주며 은근히 압박을 가했습니다. 제 친구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집 살 때 많이 도와주셔서 좋은 동네에 집을 샀대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선뜻 내어주기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더욱이 이 씨는 박 씨의 금전 감각이 좀 느슨하다는 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비싼 화장품을 사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과연 집을 사고 나서도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박 씨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더욱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박 씨가 유난히 다정다감하게 굴었습니다. 이 씨가 좋아할 만한 음식도 사가지고 왔고 지은이 성적 이야기도 들려주며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지은이가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반에서 3등 했어요. 정말 대견하죠? 그래? 우리 지은이가 정말 잘했구나. 할머니가 용돈 좀 더 줘야겠다. 할머니, 고마워요. 저 다음에는 1등 할게요.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박 씨가 슬쩍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이 씨는 박 씨의 말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박 씨가 집 이야기를 자꾸 꺼낸 것을 생각하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무슨 말인데? 저희가 이번에 정말 좋은 집을 하나 찾았어요. 위치도 좋고 학군도 괜찮은데 문제는 가격이 좀 부담스러워서요. 박 씨는 며칠 전부터 준비한 듯 꼼꼼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찾은 집의 위치, 평수, 주변 환경까지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마치 이미 사기로 결정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강서구 쪽인데요. 지하철역도 가깝고 지은이 고등학교 가기도 편해요. 아파트도 비교적 새 것이고요. 가격은 얼마나 해? 8억 정도 하는데 저희가 가진 전세금이 3억이니까 나머지 5억 정도가 필요해요. 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5억이라는 금액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은근슬쩍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5억이라 그건 정말 큰 돈이구나. 네, 저희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 집값이 워낙 빨리 오르니까 지금 아니면 나중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요. 박 씨는 계속해서 집을 사야 하는 이유들을 나열했습니다. 전세가 불안정하다는 점,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점, 지은이 교육 환경을 위해서라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핵심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희가 집 살 때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무리해서 달라는 건 아니고요. 이 씨는 예상했던 말이긴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5억 중에서 조금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를 말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조금이라는 게 얼마나 되는 이야기냐? 한 1억 원 정도요? 물론 여유 있으실 때 도와주시면 되고요. 이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억 원을 조금이라고 표현하다니요. 이 씨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 준호는 내내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그런 큰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이 씨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1억 원이면 자신이 가진 돈의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좀 생각해 볼 시간을 줘라. 네,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면 그 집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도 있어서요. 박 씨는 미묘하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사실 집주인이 이번 주 안에 계약하자고 하거든요. 요즘 워낙 집이 잘 팔려서 여러 명이 관심을 보이고 있대요. 이 씨는 박 씨의 말이 사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교묘하게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이 씨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좋은 집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것을 보는 것은 분명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1억 원이라는 금액은 이 씨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박 씨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는 모습에서 고마움보다는 권리의식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박 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그 집 말인데요.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 그렇게 급할 일이냐? 아니, 정말 좋은 집이라서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박 씨는 계속해서 재촉했습니다. 마치 이 씨가 결정을 미루는 것이 가족 전체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저희가 안정적으로 사는 것을 바라시잖아요. 그리고 지은이 미래도 생각해야 하고요. 박 씨는 교묘하게 손녀를 빌미로 내세웠습니다. 할머니가 손녀를 위한 일이라면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계산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 씨의 이런 태도가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수진아, 급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런 큰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박 씨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예상보다 이 씨가 쉽게 응하지 않자 조바심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 씨가 쉽게 응하지 않자 박 씨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 씨는 남편 없이 혼자 이 씨를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었고 뭔가 준비해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시간 되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래, 들어와라. 무슨 일이냐? 박 씨는 가방에서 부동산 매물 정보지를 꺼내 이 씨 앞에 펼쳤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사진과 상세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집이에요. 보세요. 정말 좋지 않아요? 이 씨는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괜찮아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이 단지가 작년에 지어진 신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지은이 다닐 고등학교까지 도보로 10분이에요. 박 씨는 마치 이미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인테리어 계획까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거실에는 새 소파를 놓고 지은이 방에는 큰 책상을 들여놓으려고요. 어머님도 자주 놀러 오시면 편하게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씨는 박 씨의 말을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돈을 쓰는 것이 이미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런데 그 돈이 정말 큰 돈이다. 내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다 필요하세요? 갑자기 박 씨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정중함은 사라지고 좀 더 직설적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안정적으로 살아야 어머님도 편하실 텐데요. 나중에 어머님 모실 때도 넓은 집이 더 좋잖아요. 이 씨는 박 씨의 변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차피 나중에는 그이가 상속받을 돈이잖아요. 미리 좀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박 씨의 말에 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얘야,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상속 이야기를 하니?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님이 오래오래 사셔야죠. 다만 어떻게 보면 같은 돈인데 지금 주시는 게 저희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박 씨는 말끝을 흐리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본심이 드러난 후였습니다. 이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 섭섭했습니다. 수진아,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기도 하다. 내가 나이가 들면 병원비도 많이 들고 요양원비도 필요할 수도 있잖니. 그런 건 저희가 다 모실 텐데 뭘 걱정하세요? 그리고 어머님은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박 씨는 이 씨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마치 노후 준비 같은 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박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른 분이 관심을 보인다고요? 아, 그래요. 통화를 마친 박 씨의 표정이 급해졌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부동산에서 그러는데 다른 분이 그 집에 관심을 보인대요. 내일까지 답을 안 주면 다른 분한테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 씨는 박 씨의 말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집을 알아보면 되지 않겠니? 그 집만 있는 건 아니잖아. 어머님, 이런 좋은 조건의 집은 정말 찾기 어려워요.
놓치면 정말 후회할 거예요. 박 씨는 점점 더 다급해했습니다. 이 씨가 계속 미루자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이는 워낙 소극적이라서 이런 중요한 결정을 잘 못 내려요. 그래서 제가 직접 와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박 씨는 남편까지 끌어들이며 이 씨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어머님만 도와주시면 저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지은이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요. 박 씨는 계속해서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지만 하루 만에 그런 큰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줘. 박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상보다 이 씨가 완강하게 나오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워낙 빨리 움직여서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이 그 돈을 당장 쓰실 일도 없으시잖아요. 저희한테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박 씨의 말은 점점 더 거만해졌습니다. 마치 이 씨가 돈을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이 씨는 점점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인데 너무 심하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다. 오늘 밤에 생각해보고 내일 아침에 연락하마. 박 씨는 마지못해 돌아갔지만 표정에서 불만이 역력했습니다. 이 씨는 박 씨가 떠난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 씨의 태도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그 돈을 주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다음 날 오전, 이 씨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밤새 고민했지만 1억 원이라는 돈을 선뜻 내어주기에는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쯤 박 씨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부동산에서 계속 연락이 와서요. 아직 좀 더 생각 중이다. 그렇게 급한가? 네, 정말 급해요. 오늘 오후까지 답을 안 주면 다른 분한테 넘어간대요. 이 씨는 박 씨의 재촉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그런 큰 돈을 계속해서 이렇게 빨리 결정하라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그때 박 씨가 돌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살아서 몇 년이나 더 쓰시겠어요? 이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뭐라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님도 이제 70이 넘으셨잖아요. 그 돈을 어디에 다 쓰시려고요? 박 씨는 말을 바꿔보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너는 지금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오래 사셔야죠.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박 씨는 당황해서 둘러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씨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났습니다. 저희가 잘 살아야 어머님한테도 좋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머님 모실 때도 더 여유 있게 모실 수 있고요. 박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말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 것이 될 텐데 지금 미리 주시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이 씨는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박 씨가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내가 언제 죽을지도 정해놓고 있는 거냐? 내 돈을 벌써 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냐? 분명히 말해봐라. 이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 씨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예상과 달리 이 씨가 계속 거절하자 평소 억누르고 있던 본심이 터져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 그 돈을 혼자 다 가지고 계실 이유가 뭐예요? 저희는 아직 젊고 할 일도 많은데. 어머님은 이제 집에만 계시면서 뭐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세요? 박 씨의 말은 점점 더 가혹해졌습니다. 마치 이 씨가 쓸데없이 돈을 아끼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내가 내 돈을 어떻게 쓰든 그건 내 자유 아니냐? 물론 그렇죠.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저희가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박 씨는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씨가 도와주는 것을 의무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다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글쎄요, 보통 시어머니들은 그렇게 하시던데요. 어머님만 유독 그렇게 인색하신 것 같아서요. 박 씨는 이제 대놓고 이 씨를 인색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다른 분들은 자녀 집 살 때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왜 그렇게 아끼세요? 이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 씨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는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험담하고 다녔단 말이냐? 험담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죠. 솔직히 어머님이 좀 이기적이신 것 같아요. 박 씨의 말에 이 씨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아들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자신을 이기적이라고 말하다니요. 내가 이기적이라고? 네, 솔직히 그래요. 자식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으면서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하세요? 어차피 나중에는 그 사람한테 다 넘어갈 돈인데. 지금 필요할 때 안 주시고 언제 주시려고요? 박 씨는 계속해서 이 씨를 몰아세웠습니다. 마치 이 씨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때 박 씨가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죽으면 관에 돈을 넣어서 가져갈 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저희한테 좀 의미 있게 써달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이 씨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대놓고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며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정말 이 씨는 너무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틀린 말 했나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박 씨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합리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쉬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날 이 씨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하루였습니다. 믿었던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이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잔인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살아서 몇 년이나 더 쓰시겠어요? 죽으면 관에 돈을 넣어서 가져갈 건 아니잖아요.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백발이 된 머리카락, 혹시 정말 박 씨 말이 맞는 건 아닐까요? 내가 정말 쓸모없는 늙은이가 된 건가? 혼자 중얼거리며 이 씨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30년간 아들 가족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수진이한테 들었는데 집 이야기로 좀 언쟁이 있었다면서요? 이 씨는 대답하기가 싫었습니다. 아들도 결국 아내 편을 들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수진이가 좀 말이 거칠었나 봐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준호야, 너는 그 말을 직접 들었냐? 무슨 말이요? 네 마누라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아냐? 준호는 박 씨에게서 대충만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박 씨가 자신이 한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마누라가 나보고 살아서 몇 년이나 더 쓰시겠어요? 라고 했다. 뭐라고요? 준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관에 돈을 넣어서 가져갈 건 아니잖아요 라고도 했어. 엄마, 정말요? 수진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귀로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믿기지 않지? 그럼 됐다. 이 씨는 아들도 결국 아내 편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평소와는 다른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한테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씨는 아들이 사실을 확인했다는 말에 조금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아들은 자신의 편에서 이해해 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수진이를 제대로 못 가르쳤네요. 준호야, 네가 사과할 일이 아니다. 각자 한 말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거야. 하지만 제 아내가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으니까요. 용서해 주세요.
준호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마음에 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나는 네 마누라한테 실망한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실망했다. 엄마?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나 싶어서 말이야. 30년을 너희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러움과 허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네 마누라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정말 쓸데없이 돈만 아끼고 있는 건지.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저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 씨는 이미 깊은 회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 자체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잠들지 못하고 지난 30년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난 후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시간들. 새벽 시장에서 청소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모은 돈들.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씨는 오래전부터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던 꿈이 있었습니다. 고향인 순천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는 소망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나이 들면 고향에 내려가 텃밭 가꾸며 살자고 했던 약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들 가족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 꿈을 접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씨는 서랍에서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순천에 갔을 때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꿨던 그 소박한 꿈을 이제라도 이뤄보고 싶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고향에 가서 살까? 사진 속 남편에게 말을 걸며 이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오후, 이 씨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이순덕인데요. 혹시 제 집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부동산 중개사는 놀라면서도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이 씨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면 순천에 가서 집 짓고 살기에는 충분하겠네요. 이 씨는 마음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서울 집을 팔면 순천에 작은 집을 짓고도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그럼 지금 당장 매물로 내놓아 주세요. 이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이 씨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집을 매물로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첫 번째 구매 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전화로 알려준 바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시한 가격도 이 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거죠? 이 가격이면 정말 좋은 조건인데요. 네, 괜찮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이 씨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계약이 성사되기를 바랐습니다. 계약 날짜가 잡히자 이 씨는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모아둔 살림살이를 하나씩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아들 준호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엄마, 정말 집을 파시려고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왜 갑자기냐? 내가 내 집을 팔겠다는데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나? 그런 게 아니라 저희와 상의도 없이 너무 급작스럽게. 준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큰 결심을 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내 인생에 관한 일인데 왜 너희와 상의해야 하나?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다. 엄마, 그럼 어디서 사실 거예요? 설마 혼자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려는 건 아니죠? 순천에 내려가서 살 생각이다. 순천이요. 거기는 너무 멀잖아요. 저희가 자주 뵐 수도 없고.
준호는 어머니의 결심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주 볼 필요 있나? 너희는 너희 생활 있고 나는 내 생활 있는 거지. 그때 박 씨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집을 파신다고요?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어머님, 제가 그날 말을 좀 심하게 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박 씨가 뒤늦게 사과했지만 이 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사과는 고맙지만 이미 계약했다. 계약을 취소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박 씨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이 씨가 떠나면 경제적 지원을 받을 길이 완전히 막힌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수진아, 취소할 생각 없다. 그리고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나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 반성할 일이지. 이 씨의 말에는 더 이상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모든 걸 정리하시면 안 되잖아요.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그리고 이게 나한테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야.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이거든. 이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들 가족에게는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네 아버지와 나이 들면 고향에 가서 살자고 약속했었거든. 이제라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 이 씨가 돌아가신 남편을 언급하자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전세금도 올리겠다고 하는데? 박 씨는 여전히 자신들의 사정만 생각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다. 나는 더 이상 너희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 너희도 이제 독립할 때가 되었어. 언제까지 나한테 기댈 생각이냐? 이 씨의 단호한 말에 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이 씨는 짐을 정리하며 순천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순천에는 이 씨가 오래전에 남편과 함께 산 작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작은 집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서울 집을 판 돈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들과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간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박 씨가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했지만 이 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울지 마라. 이제 너희도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기를 때가 되었다. 그리고 지은이한테는 할머니가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전해줘라. 짐을 실은 작은 트럭이 순천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 씨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신만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30년간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박 씨의 그 막말이 준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네 덕분에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씨는 혼자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천에 내려온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씨는 작은 단층 집을 짓고 그 주변에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까지 직접 기르며 소박하지만 충실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오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집 앞 평상에 앉아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집을 판 돈으로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김 씨도 서울에서 내려온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였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친해져서 하루도 빠짐없이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순덕 씨,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같이 뒷산 한 바퀴 돌까요? 그래요, 운동도 할 겸 좋죠. 순덕 씨는 정말 여기에 내려오길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편하게 사시니까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참 편해졌어요. 김 씨는 이 씨의 과거 이야기를 들은 후로 더욱 이 씨를 아끼고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잘 지낸다. 너희는 어떻게 지내냐? 저희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럭저럭 버티고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실은 수진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래? 일자리를 구했구나. 네, 마트에서 계산 일을 해요. 처음에는 힘들어했는데 요즘은 적응한 것 같아요. 이 씨는 박 씨가 직접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전세금을 줄여서 생활비 부담을 덜었거든요. 아들 가족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달 전에는 박 씨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수진이에요. 그래, 안녕하냐?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박 씨의 목소리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훨씬 차분하고 겸손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직접 일해보니까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래, 이제 알았구나. 어머님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저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이었는데 너무 쉽게 생각했었어요. 박 씨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언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와봐라. 내가 기른 채소도 좀 가져가고. 지난 주말 아들 가족이 순천까지 찾아왔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준호는 조금 야위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의젓해 보였습니다. 박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대신 소박한 차림새였고 말투도 많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님께 그런 말씀드렸던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박 씨는 이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이제 다 지난 일이다. 어머님이 여기서 이렇게 평화롭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더 죄송해져요. 수진아, 너도 이제 철이 들었구나.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네. 손녀 지은이는 키가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진짜 좋아요.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그래? 우리 지은이가 좋아하니까 할머니도 기쁘네. 할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서울에 계실 때보다 훨씬 밝으세요. 이 씨는 손녀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 씨는 직접 기른 채소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직접 기르신 채소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 농약도 안 쓰고 직접 기른 거야. 많이 먹어라. 어머님,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사시니까 훨씬 건강해 보이세요. 그래,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몸도 마음도 편하네.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이 씨는 김 씨와 함께 저녁 산책을 했습니다. 순덕 씨, 며느리분이 많이 달라진 것 같던데요? 그러게요. 사람은 힘든 일을 겪어야 철이 드나 봐요. 그래도 이제 가족들이 순덕 씨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까 다행이에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씨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박 씨의 그 막말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준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돈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의미 있게 쓰느냐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무조건 희생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씨는 진정으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여보, 우리 약속 지켰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이 씨는 하늘을 바라보며 돌아간 남편에게 인사했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그동안 저희가 드렸던 용돈 있잖아요. 그거 매달 50만 원씩 드렸던 거? 그게 왜? 그게 사실 서진이 월급에서 나가는 부분이었어요. 이제 저희도 애 교육비나 다른 지출이 많아서 혹시 조금 조정해도 괜찮을까 해서요. 안녕하세요. 남편과 제2의 인생, 그러니까 둘만의 노후를 보내고 있는 67살 심현숙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흔히 말하는 황혼 육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자식들 살기 편하게 도와주느라. 손주 녀석과 5년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 오만정이 다 들었지만 지금은 과감히 제 손길을 끊어버렸답니다. 솔직히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도시락 하나 시켰다고 무시당해 보셨어요? 손주를 봐주다 생긴 사소한 사건이지만 그 이후로 저는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그 도시락은 아무 말 없이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저녁 반찬도 해두고 국도 끓여놨는데 그냥 밥하기 귀찮아서 도시락 하나 시킨 건데 그걸로 한 소리 들었네요. 요즘은 도시락도 다 나트륨 범벅이에요. 어머님, 애한테 주면 안 되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서운했어요. 그날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한 끼 때운 거였거든요. 그래, 내가 눈치가 너무 없었네. 그날따라 그렇게 말이 짧더라고요. 꼭 나가란 소리처럼 들렸어요. 손자 이유식 먹이고 씻기고 옷까지 갈아입혀 놓았는데 며느리는 문도 열지 않고 안방에서 조용했어요. 아들은 퇴근하자마자 문 앞에서 말하더군요. 엄마, 이제 명빈이 안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한마디예요. 그 한 문장에 내가 지난 몇 년간 해온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됐어요. 정말 그때의 감정은 이루어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복에 겨운 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정말 진심을 다해 아이를 봐주고 두 사람이 바깥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그저 저는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베이비시터에 불과했던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부탁이었어요. 어머니, 이번에 복직 못하면 회사 잘려요. 애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 저도 웬만해서는 명빈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희가 알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야근도 자주 해야 하고요. 근무 평정 잘 받으려면 아무래도 회사에 붙어 있다시피 해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가 너무 아깝잖아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네? 내 뜻에도 없던 황혼 육아를 하게 생겼네. 뭐 너희들이 그렇다니 별 수 있겠니? 상황이 나아지면 아이들은 너희들이 돌봐야 한다. 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힘들어. 네, 어머니,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복직하고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때까지만 부탁드릴게요. 알았다, 알았어. 그럼 명빈이 언제부터 맡길래? 아이가 낯가림이 없으니까 다음 주부터 맡겨도 될 것 같아요.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진짜 감사해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희 정말 대책 없었는데. 그렇게 울면서 두 손 모으던 며느리였어요. 그땐 미안할 만큼 절박했죠. 그랬던 손주가 이제 5살이 됐어요. 기저귀 떼고 말도 곧잘 하고 어린이집도 잘 다녀요. 내 손에서 컸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손 뗄 수 없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내게 더는 여기가 당신 자리가 아니라는 말과 같았어요. 이제 애 데려오지 말고 우리도 쉬자. 당신도 그만 좀 해. 남편은 늘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은 저보다 먼저 말했어요. 더 늙기 전에 우리 인생부터 챙기자. 더 나이 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이제 애도 어느 정도 컸는데 당신도 힘들잖아. 남편의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 먹고 명빈이 재우고 나서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안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서진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나 진짜 숨 막혀. 회사보다 집이 더 피곤해. 매일 오시잖아. 이젠 좀 알아서 그만 오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 들었을 때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내가 이 집에서 짐이었구나 싶었죠. 그 말이 며느리의 진심인 걸 다음날 아들의 말이 확인시켜줬어요.
분명히 자기가 원해서 애를 봐준 건데 저런 식으로 말할 줄은 몰랐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싶더라고요. 엄마,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우리도 이제는 괜찮아요. 그렇게 난 그 집에서 마지막 도시락을 데워줬고 마지막으로 명빈이 뺨에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가방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아파트 1층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덜덜 떨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났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데 자꾸 걸음이 흔들렸고 신호등 앞에서 가방끈을 부여잡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와? 밥은?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무슨 일 있는 거야?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당신 컨디션은 좀 어때? 나야 뭐 나쁠 게 있나? 그나저나 당신 표정이 어두워서 그게 걱정이네. 일단 자고 일어나서 맑은 정신에 이야기해 줄게. 나도 지금은 생각 정리가 좀 필요하네. 사실은 입맛도 없었어요. 그냥 누워서 쉬고 싶었어요. 누가 대신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내 마음을, 내 서운함을 말이죠.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명빈이 울음소리가 귀에 맴돌았어요. 안아서 재우던 작은 손, 내 어깨에 고개를 기댔던 그 아이가 자꾸 생각났어요. 하지만 그 아이를 더는 볼 수 없을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내가 그 집에 다시 가면 또다시 그 말을 듣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이제 안 오셔도 돼요. 그 말이 그 집의 마지막 인사였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나도 이제 그만 가야겠다고. 그게 자존심이고 내 남은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헌신했던 그 시간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노릇에 답답하기까지 했어요. 아이의 할머니로서 내 아들의 자식을 봐주는 일이 당연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이왕 도와주기로 한 거 내 시간 아껴가면서 모든 걸 바쳤어요. 하지만 저에게 돌아온 건 결국 이제 귀찮으니 알아서 그만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속마음이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울분이 쌓인다는 말이 이런 느낌인가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무거운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을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일찍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나 어제 며느리가 한 말 들었어. 무슨 말? 이젠 좀 알아서 그만 오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눈치도 없다고. 그 말을 들은 남편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됐어. 오늘부터 안 간다 해. 당장 그렇게 말해도 돼? 당연하지. 사람이 도리가 있어야지. 그렇게 뒷담까지 하면서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당신은 자존심도 없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그마치 5년을 군말 없이 봐줬어. 그 정도면 당신이 할 일은 다 한 거야. 미련 갖지 말고 그냥 안 간다고 해. 그날 남편 말대로 손주 명빈이를 보러 가지 않았어요. 서진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설명도 변명도 없었어요. 오전 10시쯤이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안 오셔서. 이제 그만 와도 된다며. 네가 분명히 어제 그랬잖니?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아들이 아무 말도 못하더니 한참 후에야 말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갑자기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힘드니까 그런 말 한 거지. 그래도 며칠은 더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한 사람이 그런 소리 해? 이제 안 와도 된다는 소리가 그 말 아니었니? 그 말이 나온 순간 내가 참았던 게 터졌어요. 여태까지 들었던 소리, 무시받은 느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도 욕먹는 현실 다 끄집어냈어요. 우리가 공짜로 부려먹는 육아도우미인 줄 아니? 너희가 고맙다는 말도 있고 산지 오래됐어. 매번 가서 음식 해줘, 빨래며 뭐며 다 해주니까 엄마가 만만하니? 그게 당연한 거야? 엄마, 그게 아니고. 됐고,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 필요하면 도우미를 쓰든 다른 데 맡기든.
그렇게 갑자기 그러시면 갑자기?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 알면서도 그런 소리를 해. 같은 말 여러 번 하기 싫으니까 너도 그만 말해라.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지금까지 5년이면 많이 봐준 거다.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 하잖아요. 서진이도 전화를 바꿔받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날은 그냥 너무 힘들어서 제가 잘못했어요. 명빈이도 어머님밖에 없는데 그래, 그 명빈이도 너희 애야. 이제부터는 너희가 키워. 아,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우리도 할 만큼 했잖아. 진짜 왜 그래요? 너야말로 왜 그러니? 막말로 내가 한 달에 꼴랑 50만 원 받으면서 너희들 해달라는 거 군말 없이 다 해줬다. 명빈이 돌 때도 그거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다시 너희 줬지? 그때 너희 우리한테 고맙다고 말이라도 한 번 했니? 아무튼 명빈이 너희 자식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시터를 구하던 말던 알아서 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한참을 울었어요. 속은 후련한데 마음은 허전했어요. 명빈이 생각이 났어요. 매일같이 안아주고 재워주던 아이. 그 아이가 오늘 하루도 나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를 다시 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는 내 마음이 더 상하기 전에 멀어져야 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잘했어. 우리가 너무 참았지.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지.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내 편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전화는 하루에 몇 번씩 왔어요. 서진이도 태우도 번갈아 가며 연락을 했죠. 하지만 우린 받지 않았어요. 대신 집안에 묵직한 침묵만 흘렀어요. 그 침묵이 우리가 견뎌온 시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명빈이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가끔은 내가 만들어준 반찬을 먹으며 웃던 모습도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떠오른 건 안방에서 들었던 그 말이었어요.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나 진짜 숨 막혀. 그게 다였어요. 그 말을 들은 이상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었어요. 우린 변한 게 아니라 깨달은 것뿐이었어요. 아들 내외가 결국 집으로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그 얼굴엔 다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엄마, 아빠, 제발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네 엄마한테 애 봐달라고 또 부탁하려고 왔냐? 그게 아니라 너무 갑작스럽게 그러시니까. 우리 진짜 곤란해요. 서진이 회사도 바쁘고. 곤란한 거 알아. 근데 우리도 곤란해. 더는 못하겠어. 근데 명빈이 어떡하라고요? 지금 당장 맡길 데도 없고. 우리가 명빈이 낳자고 했냐? 키우겠다고 한 사람은 너희야. 책임도 너희가 져야지.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당황한 듯 고개를 떨구더니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어요. 딱 이번 달까지만 안 될까요? 우리가 사정 있을 땐 하루만 못 봐도 불만이었잖아. 지금은 한 달을 맡아달라니 우리가 뭐 도움이야? 우리도 인생이 있어. 이제 우리 시간 좀 살자. 너희 애가 아무리 예뻐도 그 말 듣고 다시 볼 수는 없어. 네 엄마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말을 듣고 살아야 해. 아들이 아무 말 없이 한숨만 내쉬더니 문득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진짜 미안해요. 서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날 그런 말 한 거 너무 후회한대요. 명빈이도 엄마 아빠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건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쉽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 말이라는 게 말이다. 아 다르고 다르다. 이젠 알아서 눈치껏 빠지면 안 되냐는 식으로 말해놓고 안 간다고 하니까 득달같이 찾아와서 빌면 내가 다시 그래 하고 가서 명빈이 봐줘야 하는 거냐? 그 말 듣고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생각하는 게 먼저 아니야? 그건 저도 정말 몰랐어요. 서진이랑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어머님, 저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너무 지쳐 있었고 진심이 아니었어요. 저도 애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힘들 땐 그렇게 얘기해야지. 숨 막힌다고 알아서 좀 빠져달라는 말이 먼저였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고 나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어요.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엔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희 위해서 뭘 했는지 기억은 하냐? 알죠. 당연히 알죠. 그동안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말로 표현을 잘 못해서. 그 고마움을 왜 표현 못해? 우리가 뭘 바랬니? 그냥 존중받고 싶었어. 사람 대접 받으면서 살고 싶었어. 네 입장에서 시댁 식구들이 어려운 거 그거 나도 잘 알아. 근데 이런 식으로 나한테 상처 준 건 뭐라 표현을 못하겠다. 그냥 내 인생이 부정당한 느낌이야. 내가 그렇게 답답하고 귀찮았으면 애초에 명빈이를 맡기지 말았어야지. 안 그러니? 침묵이 길어졌고 며느리는 눈가를 훔쳤어요. 진심인지 후회인지 이젠 모르겠어요. 우린 그걸 확인할 여유도 마음도 없었어요. 명빈이는 예뻐, 진짜. 근데 우리가 그 애 보기 위해서 자존심까지 버릴 순 없어. 그럼 앞으로 진짜 안 봐주실 거예요? 그래, 너희 말대로 할게. 이젠 안 올게. 그리고 너희도 우리 인생에서 조금 빠져줘. 그 말을 하고 나니 숨이 쉬어졌어요. 무언가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세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 쌓아둔 감정 위에 이제는 내 인생을 다시 지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일찍 불을 껐어요. 처음으로 명빈이의 울음소리가 없는 저녁이었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잠시 후엔 조용함이 좋더라고요. 평온했어요. 남편이 누워서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좀 쉬자. 남들처럼 우리 나이에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살자.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영화나 연극도 보러 다니고 말이야.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그래요. 이제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할 시간이 된 거예요. 주말이 되자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익숙한 벨소리였는데 이제는 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명빈이 엄마 승진했어요. 장모님이 밥 사신다네요. 아, 그래? 잘 됐네. 축하한다고 전해. 엄마도 같이 오세요. 같이 모이기로 했어요. 아니야, 됐어. 너희끼리 갔다 와. 그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혀 미안하단 기색도 없었고 부모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은 있어도 정작 감사의 마음은 없었어요. 남편에게 말하니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우린 불러만 주면 나가는 사람이지. 뭐 기대하나? 그 말이 씁쓸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싱크대 앞에 앉아 조용히 귤 껍질을 벗겼어요. 귤 한쪽을 먹었는데도 맛이 없었어요. 며칠 뒤 아들 내외가 찾아왔어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왔죠. 엄마, 아빠, 지난번에 너무 죄송했어요. 서진이도 많이 반성했어요. 그래, 그건 들었다. 그래도 우리 결심은 변함없어.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그동안 저희가 드렸던 용돈 있잖아요. 그거 매달 50만 원씩 드렸던 거? 그게 왜? 그게 사실 서진이 월급에서 나가는 부분이었어요. 이제 저희도 애 교육비나 다른 지출이 많아서 혹시 조금 조정해도 괜찮을까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어요. 그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걸 용돈이 아닌 노동 대가로 여겼다는 게 더 기가 막혔어요. 그래, 조정해. 아니, 안 줘도 된다. 어차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뒀다. 그냥 다 가져가라. 우리는 그 돈 받자고 명빈이 키운 거 아니니까. 죄송해요. 엄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뭘 바라면서 했는지 진짜 몰랐던 거냐? 그냥 표현이 서툴렀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래도 명빈이 봐주셨던 거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부모님도 자유롭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 좀 여유 생기신 줄 알았어요. 그 말에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우리가 자유로워졌다는 말이 마치 우리를 다시 불러낼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처럼 들렸어요. 우리 여유 생긴 거 아니야. 그냥 지친 거야.
이젠 진짜 우리만 생각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누가 봐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하기로 한 거라고. 그래도 명빈이 엄청 외로워해요. 맨날 할머니 어디 갔냐고 묻는다니까요. 그 말에 흔들릴 뻔했어요. 그 아이는 잘못이 없잖아요. 하지만 또다시 그 말을 들을까봐 숨 막힌다, 부담스럽다 그런 소리. 그래서 고개를 저었어요. 그 말 들은 이상 다시 예전처럼은 못해. 그리고 명빈이 외로우면 너희가 안아줘야지. 어차피 너희 자식이다. 애초에 명빈이 맡기면서 자리 잡으면 너희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니? 그러니 이제 그만 말해라. 정말 죄송해요. 제가 좀만 더 조심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 조심을 왜 뒤늦게 해? 우리가 몇 년을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게 그거였어. 고작 용돈으로 대접한 거냐?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이젠 우리도 좀 쉴게. 그러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이렇게 찾아오지도 말고. 그 말에 아들 태우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커피는 그대로 식었고 우리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명빈이 사진을 꺼냈어요. 작은 손, 밝게 웃던 얼굴, 그 모든 게 짐처럼 느껴졌어요. 손주를 사랑했지만 아들은 나를 사랑하진 않았어요. 내가 바랐던 건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딱 그 한마디였어요. 그 한마디가 없어서 나는 더는 그 집에 가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 결심은 생각보다 빠르게 굳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입버릇처럼 나왔던 말이었죠. 우리 이사할까? 그랬더니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래, 이참에 진짜 멀리 가자. 이 근처는 이제 정 떨어졌어. 그 말이 진심이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로 부동산을 돌았어요. 아들네 집에서 버스 타고 15분 거리였던 우리 집. 이제는 기차를 타고 와야 할 만큼 먼 데로 가고 싶었어요. 여보, 우리 이사 갈 집 말이야. 내가 사소한 건 다 고치고 왔거든. 이왕 사는 거 깨끗하게 살려고 도배랑 장판도 새로 싹 했어. 지난번에 안 해도 된다더니 결국 했어요. 우리도 나름 새 출발하는 건데 이왕 시작하는 거 기분 좋게 시작하면 좋잖아. 안방 한쪽 벽은 일부러 당신이 좋아하는 꽃 그림으로 그려 넣었어. 벽지 말고 진짜 그림 말이야. 어머, 촌스러울까봐 걱정했는데 괜찮아요? 나만 믿어봐. 아무튼 이제 하나하나씩 준비하면 된다고. 남편은 컨디션이 괜찮을 때면 이사갈 집을 어렵게 오며 가며 살폈어요. 힘이 들긴 했지만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운동 삼아 일을 했다고 해요. 그동안 힘들었던 저를 배려해주는 남편의 마음이 참 고마웠어요. 저희는 다음 날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도 정리했고요. 인터넷도 다시 개통 신청했고요. 번호도 바꾸기로 했어요. 이젠 언제든 불려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짐을 싸는 건 쉬웠어요. 이사야 몇 번 해봤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물건 하나하나가 너무 무거웠어요. 그동안 쌓아놓은 사진들, 명빈이의 옛 장난감, 한 번도 입지 않은 외출복, 모두가 그 시간을 말하고 있었어요. 이거 명빈이 100일 때 찍은 거네. 그때도 우리가 사진 찍어줬지. 그만 봐. 다 버려. 사진보다 지금이 더 중요해. 그렇게 우리는 하나씩 비워냈어요. 안방, 책상, 서랍 속에서 아이 손수건이 나왔고 현관, 신발장 한 켠에서 어린이용 슬리퍼가 나왔어요. 그것들 하나하나가 나를 자꾸만 끌어당겼어요. 하지만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 다시 그 감정 속으로 들어가면 우린 또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될 거니까요. 며칠 뒤, 이사하기 하루 전날 아들이 찾아왔어요. 박스들이 쌓여있는 집안을 보고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진짜 이사 가시는 거예요? 응, 이제 우리도 좀 조용히 살려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없이. 그 말 네가 할 말이냐? 우리한텐 갑자기 그만 오라고 했잖아. 이제 우리가 갑자기 떠나면 안 되냐? 그땐 감정이 좀 격해져서 그래도 이건 너무 급하시잖아요.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죠. 정말 이사를 가시면 어떻게 해요? 진짜 두 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한테 예고가 무슨 소용이니? 우리가 이런 것도 너희한테 허락받아야 될 일이니? 너희한테 돈을 보태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아서 살길 찾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야? 시덥지 않은 소리 하려고 온 거들랑 그냥 가라. 이사 준비하느라 바쁘다. 어머님 그럼 저희 명절 때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명절에도 오지 마. 우린 이제 우리 명절 챙기기로 했어. 놀러도 가고 걷기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거 좀 하려고. 그 말을 하자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얼굴이었지만 더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엄마, 명빈이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해요. 근데 나는 명빈이보다 내 인생이 더 소중해졌어. 그럼 이제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시다 이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잖니? 그렇게 아니 꼽게 듣는 걸 보니 너희 아직 정신을 덜 차렸구나. 시끄러우니까 그냥 가라. 진짜 서운하네요. 서운한 건 우리 아니겠니? 자식이라고는 너 하나밖에 없는데 손주 봐주다가 그런 말이나 듣고 엄마 속 썩는 건 생각도 못하고 자기들 편하려고 어떻게든 구슬리려고 하는 것 좀 봐라. 물론 명빈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손주야. 그런데 내 자식이 아니잖니. 그러니 이제 엄마한테 그만 책임 전가하지 말고 너희가 직접 책임져. 이제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진짜로 내가 나를 위해 살기로 한 것 같았어요. 한때는 죄책감이 컸는데 지금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해방이었어요. 짐을 다 싸고 택배로 보낼 박스 위에 이름을 적었어요. 그 이름 하나 쓰면서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건 슬퍼서가 아니라 다짐이었어요. 당신 진짜 고생했어. 그동안 명빈이 봐준다고 그게 육아가 아니라 희생이었잖아. 나 이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 누가 나 부르지 않고 내 하루를 내가 정할 수 있는 사람. 너무 애들 편의만 봐주면서 산 것 같아. 이사 당일 차에 짐을 싣고 문을 잠그는데 왠지 모르게 손이 떨렸어요. 지나온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명빈이의 첫걸음마, 아들의 퇴근 인사, 며느리의 미안하다던 눈물. 그 모든 게 담긴 이 집이 이젠 더 이상 우리의 집이 아니게 된 거예요. 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오며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진짜 끝이네. 이 집하고는. 응,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 말로 끝냈어요. 그동안 망설였던 관계도 희망이란 단어도 이제는 모두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라는 의문보다는 왜 이제야 했을까라는 아쉬움이요. 이사를 마치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까요? 집은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철새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집에 돌아와 조용히 책을 읽는 일상이 생각보다 꽤 만족스러웠어요. 전화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어요. 그렇게 서서히 자식과의 거리가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없진 않았어요. 엄마 들으셨어요? 명빈이 동생 생겼어요. 그래? 누나한테 들었어. 축하해. 건강하게 잘 나아. 감사해요. 사실 이번엔 계획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잘 키워보려고요. 그래, 잘해봐. 그 말을 하는데 내 입에서 저절로 힘이 빠졌어요. 기쁨보다도 다시 뭔가 돌아올까봐 그게 먼저 떠올랐어요. 그런데 역시나였어요. 몇 마디의 잡담이 오간 뒤 태우는 결국 본심을 꺼냈어요. 엄마, 혹시 이번에도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저희가 경력도 더 중요하고 서진이도 회사에서 이번에 승진하면서 복귀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싶었어요. 다시는 그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았어요. 내 자식이 낳은 자식이 안 예뻐 보일 리 없었지만 내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한 발자국 물러서서 아이들을 봐주겠다 하면 그때 그 감정이 다시 되풀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번엔 하나도 아니고 둘이었어요.
첫째 손주가 어느 정도 컸으니 괜찮겠다 싶지만 제 나이에 아이 둘을 돌봐주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태우야, 너희는 아직도 그걸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번엔 진짜 엄마 고생 안 시킬게요.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건 저희가 할 테니까 집에서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됐다. 그만해라. 우린 더는 그 역할 안 해. 아빠, 엄마 정말 이번 한 번만이에요. 애들 또 맡기고 싶은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지치고 또 숨 막히다 소리 듣고 또 이사 가야 되는 거니? 그런 뜻 아니잖아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그땐 서진이가 예민해서. 그 예민한 말 한마디에 내 인생 몇 년이 무너졌어. 그건 정말 미안해요. 진심으로요. 그럼 진심으로 미안하면 다시는 같은 부탁하지 마. 근데 엄마, 명빈이도 할머니 계속 찾고 있어요. 자기만 봐줬다고 생각하니까 이번에는 왜 안 봐주냐고 묻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또 다른 압박이었어요. 아이를 이용한 죄책감의 자극이었죠. 순간 화가 났어요. 그럼 명빈이한테 얘기해. 할머니는 명빈이 봐주고 너무 늙었대. 그래서 병원 다니느라 바쁘대. 아니, 그냥 솔직히 말해. 할머니는 이번엔 너희 때문에 마음 다쳐서 안 온다고. 그 말이 나오자 태우는 침묵했어요. 그건 사실이니까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정말 한 번도 안 봐주실 거예요? 그래, 이번엔 너희가 알아서 키워. 그게 부모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너희 보고 둘째 가지라고 했니? 손주 낳아달라고 했어? 너희들이 사랑해서 생긴 아이인데 왜 우리가 키워줘야 하니? 뭐가 그리 당연한 거야? 그럼 앞으로 명절이나 명빈이 생일 같은 건 그냥 안 보실 거예요? 우리가 연락 안 해도 니들이 먼저 한 적 있었냐?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용돈 얘기할 땐 정확하더라. 그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이제 와서 얘기해봤자 뭐하니? 이사까지 했어.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야. 니들이 무슨 부탁을 하든 우리는 우리 인생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지금까지 도와준 거면 충분하다고 본다. 둘째 계획이 있었으면 너희도 지난번 일 겪으면서 생각이라는 걸 했겠지. 어물쩍 우리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애 봐달라고 하면 우리가 봐줄 것 같았니?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그래, 그럼 너희가 알아서 해. 우리한테 더 이상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한다. 계속 말하면 입만 아프니까 그만 돌아가. 전화는 그렇게 끊겼어요. 남편과 나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가을 바람이 잔잔하게 불었고 빨래는 금세 마르고 있었어요. 잘했다. 지금 흔들리면 또 반복이야. 연락 오면 인사치레만 하고 말도 길게 섞지 마. 그만큼 해준 거면 정말 다 해준 거라 다름없다고. 당신 고생 많았어. 응, 이번엔 진짜 끝낼 거야.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동안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마음은 편했지만 문득문득 명빈이가 생각났어요. 그 아이가 이제는 동생이 생기겠구나. 그 동생은 내 얼굴도 모를 테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나는 이번 생에서 다 죽어도 남은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 후 서진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어요. 잘 지내시죠? 곧 출산이에요. 걱정 말고 편히 지내세요. 그 말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더는 바라지 않았어요.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내 마지막 예였어요. 서운한 것도 미운 것도 더는 남기지 않기 위해서요. 햇살이 참 좋았어요. 커튼을 열었더니 창밖으로는 봄 기운이 퍼져 있었고 바람은 따뜻했고 베란다 화분에선 새잎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조용히 우리의 새로운 날들이 시작됐어요. 이사 온 동네는 낯설었지만 오히려 그게 좋았어요. 누구 하나 얼굴 아는 사람도 없고 누가 우리를 명빈이네 할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고 누군가의 도우미도 아닌 매일 아침 남편이랑 공원 산책을 했어요.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둘이 나란히 앉아 마트 치킨을 나눠 먹기도 했어요. 한때는 그런 게 사치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게 일상이 됐어요. 오늘 저녁엔 김치찌개 해 먹을까? 좋지. 오랜만에 청양고추 넣고 칼칼하게. 그 대화가 참 소중했어요. 서로를 위해서 아무런 기대 없이 나누는 말. 이젠 전화기 진동에도 가슴이 벌렁거리지 않아요. 번호도 바꿨고 자식들이 연락해도 예전처럼 반갑지는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태우에게서 문자 한 줄이 왔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명빈이 동생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선빈이에요. 그 문자도 그저 보고 지나쳤어요. 축하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가 내 역할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나는 그 집안의 도움이었지. 이젠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더는 아프지 않았어요. 언젠가 며느리 서진이도 한 줄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님,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그 말만 안 했어도 그 말이 늦은 후회인 건 알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그게 내 방식의 정리였어요. 이젠 괜찮아. 응, 괜찮아졌어. 가끔 생각은 나지만 이젠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아. 잘했어. 우리가 참 오래 참았지. 응, 그땐 몰랐는데 이렇게 사는 게 사람 사는 거더라. 남편과 함께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햇빛이 거실 바닥에 따뜻하게 퍼져 있었고 라디오에선 사연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살자. 좋지. 남은 건 우리뿐인데. 이제 우리 인생 좀 살아봐야지. 다짐처럼 기도처럼 그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다시는 누군가의 돌봄에 내 삶을 내주지 않기로. 다시는 누군가의 부탁에 내 시간을 바치지 않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다시는 잃지 않기로요. 나는 이제 엄마가 아니라 내 자신 있는 그대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